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500명대로 다시 올라선 거죠. 자,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이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 모임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백신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상반기 내 최대 1,300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검사 건수 영향이겠죠. 월요일, 화요일 계속 좀 낮은 수치는 보이고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요새 추세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말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소한 것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약간의 감소 추세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결코 안전하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그러니까 불안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어저께 541명의 확진자가 확인이 됐고 그중에 514명이 이제 국내에서 확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514명이라는 수치는 4월 중순에 매주 월요일 날 있었던 확진자 숫자 528명이나 529명보다는 이제 일부 감소한 숫자이지만 네. 그 지난주에 477명보다는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약간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 숫자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주말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확진율이 확 4%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올라간 이유는 진짜 불편하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만 와서 검사를 받았다는 뜻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떤 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번 주 중간에 어린이날이 끼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는 아마 이번 주를 굉장히 편안한 연휴 정도로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휴가를 내신 분도 일부 있을 거고 예. 목금 정도의 휴가를 내신 분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어쩌면은 저희가 이제 그 설 연휴나 추석 연휴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한 그 전파 가능성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서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일부 또 조금씩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는 시기인지라 약간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확진자들 중에 위중증 환자의 규모를 보시면은 예전에 12월 달처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통한 집단 감염이 없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4월 초에 주간 위중증 환자 규모 107명에서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153명까지 5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12월 정도까지 어떤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니지만 위중증 환자가 또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거를 막으려면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할 때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최우선 순위로 뒀던 이유가 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고위험군이면서 한번 감염이 생겼을 때 요양원, 요양병원의 그 취약한 감염 관리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다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폭발적인 증가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고령군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령군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참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방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위중증 환자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요새 그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그 방역 당국에서는 음식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 써라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상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는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들어서 예. 일반 음식점 그리고 휴게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이제 52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가 109명이었던 게 4월 달에 이제 560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제 음식점에서의 이제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졌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방역 당국은 일단 음식점을 방문할 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예.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음식을 먹기 전이나 후에는 마스크를 꼭 이제 착용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아무래도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식사를 끝났으니까 뭐 식사 끝냈으니까 바로 일어납시다 해서 뭐 일어나지 않잖아요. 앉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좀 시간을 좀 더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하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대화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방금 제가 뭐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역을 위해서는 식사만 하고 바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용 시간을 최소화해라. 이렇게 방역 당국은 이제 좀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용자들이 지켜야 될 수칙인데 네. 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방역 수칙을 이제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발열 체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출입 명부 이런 것들의 작성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환기와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방역 당국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양상을 보면 확진자를 봤을 때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이 신규 확진자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양상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개별 접촉을 통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는 결국 지역사회 안의 감염이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감염은 크게 이제 이런 개인 간의 감염, 접촉을 통한 감염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 감염이 있는데 집단 감염은 대부분 공유하는 생활권, 그러니까 그게 직장이 됐건 요양병원이 됐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대규모로 이제 퍼지는 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개인 간의 접촉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냥 지역 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감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 사회 안의 감염이 어느 정도 이제 확산이 돼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지역 사회 감염이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감염 경로를 완전히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감염들이 이제 많기 때문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 간의 접촉이 분명히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동량 증가도 있지만 저희가 그 작년에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들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있던 게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라이노바이러스 감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2월 말 3월 초 정도부터 라이노바이러스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 감기가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예.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 간의 접촉이 어떤 이동량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이러한 코로나19 이외의 감염으로도 저희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숨어있던 그런 코로나19 감염이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상황이 개인 간에 지금 예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새 많이 늘어난 게 지금은 예전보다 경각심도 느슨해졌고 사람 간의 그냥 만남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한 그 만남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주중에 이루어지는 이제 직장 안에서의 네네.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주말에 이루어지는 어떤 친지 간의 만남들도 있는데 지금 주말에 이루어지는 친지 간의 만남은 비교적 그래도 잘 유지가 그러니까 잘 많이 감소한 상태였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4월 말 정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주중에 어떤 이동량은 사실 거의 줄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일반적인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감기를 통한 것도 감기 같은 이런 그 감염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거고 예. 코로나19도 역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경북의 12개 작은 그 지역에서도 새로운 거리두기 시범 정책을 펼쳤고요. 그다음에 전남에서 어제부터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5인 이상 금지를 조금 해제하고 넓히는 거죠. 이런 등등의. 근데 확진자가 확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쭉 이제 추진해온 그런 방향인데 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전국의 어떤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을 때 이 개편된 거리두기 체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난 상태에서 감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국적 차원에서는 지금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일부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좀 확진자 수가 좀 많지 않은 이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개편된 거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경북에 이어서 전남에서 이제 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적 모임을 6인까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행사를 300명 이하에서 이제 치를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걸 이제 9일까지 일단 이제 시범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걸 적용하기로 한 첫날에 이 전남에서 하루 만에 이제 27명씩 확진이 되는 이런 사례가 또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특히 전남 중에서도 이 고흥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데 공무원을 포함해서 15명의 이제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고흥군에서는 지금 이제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1단계를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네. 현행 거리두기 체계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이런 결정을 이제 고흥군 차원에서 한 상황이고 고흥군에 있는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검사를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고흥군뿐만 아니라 이제 여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 보면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8개월 동안은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대요. 근데 작년 9월 돼서야 처음 확진자가 나왔고 해외 유입자였고 최근에 그러니까 요 몇 주 사이에 나온 확진자 수가 지난 1년보다 훨씬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럴까 궁금해요.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희가 답을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경험을 했겠지만 이게 어떠한 학습 효과라도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학습 효과는 결코 오래 가지 않거든요. 네. 저희가 뭐 감염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병원에서 하지만 보통 병원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감염 관리를 위한 교육을 할 때 그러한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을 보통 한 6개월 정도 잡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약화되고 그게 결국은 다시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고흥처럼 이렇게 환자 발생이 적었던 곳들은 특별히 또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역 안에서 한번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대규모 발생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지역 사회 안에서 특히 코로나19가 없었던 지역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게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도 계속 지역 단위로 해서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요.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대규모 감염이 생긴 다음에야 발견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보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울산에서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울산 같은 지역은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굉장히 걱정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남아공 변이나 남미 변이처럼 기존의 어떤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예방 효과를 차단하는 우회하는 그러한 변형도 있기 때문도 있지만 예. 사실은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게 지금 영국 변이주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이나 남미 변이주하고는 다르게 백신에 의한 예방 효과를 우회하지는 않지만 전파력이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재생산 지수가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울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파가 확산되는 곳에서는 분명히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변이형이 유입된 게 확인이 됐다면 기존의 거리두기로는 분명히 안 되거든요.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도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일단 확진자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 예.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거리두기 완화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방법들과 함께 그다음에 계속 저희가 해오고 있었던 진단 검사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들. 그러니까 특별히 증상이 없더라도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타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한다던가 예. 이런 식의 방법들을 병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지금 맞이한 지가 벌써 1년 반 정도 됐지만 사실 한 가지 조치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건 없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시행을 해야 저희가 감소시킬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울산은 지금 비수도권이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주인가요? 계속 2단계로 올린 상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제부터 서울 지역 일부 중고등학교 이동 검체팀이 투입이 됐는데 방식 자체는 일반 PCR 검사와 같은 겁니까?
검사는 이제 일반 PCR 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6시간 정도 후면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예. 결과는 이제 학교에 통보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동식 이제 검사소의 경우에는 이 검사를 희망하는 학교와 그 학교에 소속돼 있는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간 이제 시범 사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서울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인천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도 좀 시행을 같이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이제 확대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뭐 학교 내에서 발생할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이제 학교 내에 설치해서 학교에 있는 이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쭉 검사를 해오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것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동식 검사소는 말 그대로 이제 무증상 확진자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별개의 검사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 확진자를 이제 검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자가격리를 한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다. 그래서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동식 검사 그리고 자가 검사 키트도 제한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교수께서는 정확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우려를 표하셨는데 이번 도입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뭐 말씀대로 정확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별 환자를 대상으로 쓰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명확하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고 한 거는 이거는 이제 개개인을 골라내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집단을 골라내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그 중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확인이 되면 그 집단 전체를 다시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하던가 아니면 관리하겠다는 목적인데 예.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가진단 키트가 워낙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감염이 확산된 다음에는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검사, 선제적 진단 검사를 그동안 요양원, 요양병원에서도 계속 했었지만 그 방법을 PCR을 기반으로 했던 선제적 진단 검사를 계속 해왔던 이유도 가급적 초기에 찾아내기 위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PCR로 선제적 진단 검사라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이런 자가진단 키트를 쓰는 게 사실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런데 약국에서는 18세 미만은 자가검사 키트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런 결정은 왜 나온 겁니까? 일단 약국에서 18세 미만을 자가진단 키트를 쓰지 말라고 권고한 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중에 첫 번째는 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배출량을 놓고 봤을 때 초반에는 무증상 감염이나 유증상 감염이나 바이러스 배출량에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들도 나왔지만 네. 그 이후에 나오는 논문들은 보면 대부분 무증상 감염이 유증상 감염에 비해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분명히 적습니다. 적은데 이 자가진단 키트라고 부르는 검사는 PCR에 비해서 한 5,000배에서 10,000배 정도 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야지만 검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무증상 감염이 많은 군에 적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가짜 음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예. 저희가 무증상 군,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PCR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제 그룹을 찾아내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적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조금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그 정부가 백신 1차 접종을 한 2주 정도 좀 미뤄주세요. 2주부터 1차 접종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백신 뭐 수급 대란이다, 백신 보릿고개다 이런 말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부가 그건 아니다. 백신 잘 들어오고 있고 접종 목표도 지금 계속 달성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2차 접종이 시작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1차 접종을 받은 분들이 이제 2차 접종을 다시 이제 맞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접종에 추가 이제 좀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겹쳐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구체적으로 백신 수급 계획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접종 일정에 대해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밝혔는데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고 정은경 청장도 얘기했는데 상반기 중에 이제 원래 목표는 1,200만 명에 대해서 이제 접종을 하는 거였는데 이걸 1,300만 명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순조롭게 지금 백신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4일부터 6월 첫 주까지 한 720만 회분 정도가 순차적으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파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5월에서 6월까지 기존에 계약된 500만 회 물량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달 중에만 뭐 175만 회가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종할 것이냐, 일단 만 65세에서 74세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만성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27일에 이제 접종이 이제 시작이 다시 되고요. 예. 그다음에 60세에서 65세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어린이집과 초등 1, 2학년 교사의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의 사회 필수 인력하고 군 장병의 경우에는 화이자 등의 이제 백신을 또 다음 달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 접종을 진행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예. 그러면 약간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 게 14일부터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14일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약간 남아있는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최소 잔량 주사기를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백신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14일까지는 이 분량을 가지고 기존에 예약된 1차 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수급을 맞춘다. 이런 계획을 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게 목표했던 만큼의 도달은 다 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우려한 분들은 지금 만들어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2차 백신분을 2차용분을 1차로 당겨 쓰면서 다시 눈속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들려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1차를 접종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겨 썼다고 했는데 이 조치는 어떤 거였습니까? 평가를 하자면. 1차 접종을 최대한 늘리자라는 거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대규모 데이터 때문일 걸로 생각이 네.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스코틀랜드의 대규모 데이터에서 분명히 1차 접종만으로도 한 달 뒤에 중증 감염 예방률이 80% 이상 거의 90% 넘게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접종을 함으로써 보호 효과를 늘리자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스코틀랜드의 대규모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가 뭐였냐면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예방 접종 1차 접종을 하고 한 달 뒤부터는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백신의 접종 효과가. 그래서 2차 접종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2차 접종의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끔 백신을 수급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2차 접종의 시기가 처음에는 4주로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 따라서 8에서 12주가 좋다고 했다가 12주에 가까워질수록 더 효과가 높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대한 이용하는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10일에서 12주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 접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은 되고 예. 거기에 맞는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은 아마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12주라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제 유럽 EMA에서 권고한 2차 접종을 위한 이제 최장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스페인이 16주까지 늘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한 달에 더 늘렸네요. 한 달을 더 늘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도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지금 그런 데이터 얘기들도 일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찰관 2명에게 뇌출혈 그리고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인과관계는 지금 확인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명한테서 뇌출혈하고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신마비 증상이 있던 분은 기저질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연관성이 이제 전혀 없어 보인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 반해서 다른 한 분인 뇌출혈이 있는 분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보도는 했습니다. 근데 예. 저는 뭐 자세한 거는 저희가 그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관련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가벼운 두통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틀 뒤에 두통이 재발을 해서 이제 MRI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을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되는 뇌출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것도 일종의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네. 보통 한 4에서 24일 정도에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좀 너무 빠르게 나타난 증상이라 이게 과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이 있을까? 그거는 좀 가능성이 많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제 뭐 혈소판 수치라든가 이런 수치가 좀 나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그 군인 그 집단에서도 그렇고 경찰 내부 집단에서도 그런 게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집단 실적을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그럼
맞기가 지금 난 그 신체상에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안 맞고 싶은데 너무 강요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뭐 경찰이나 군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 접종하지 않으면 뭐 크게 혼난다.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건 아닌 거죠. 네네.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렇죠. 백신 접종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이나 군인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공권력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안정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뭔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형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찰청장이 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먼저 이제 백신을 맞는다든지 그리고 각 이제 지역에 경찰서나 이런 데서 동료성 어떤 그런 홍보물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좀 어떤 솔선수범하자는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먼저 백신을 맞는 그런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의 그러한 얘기인 것이지 강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제 의심 사례들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좀 빠르게 좀 어떤 결론을 내서 이것을 통해서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좀 안심시켜 줄 수 예.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예. 상당히 뭐 신뢰 제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한 사람 그 50명을 분석을 했대요. 근데 대상자 모두에게 중화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예전에 나왔던 논문에 나왔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항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항체에는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중화해서 없애주는 항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항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체가 생겼냐 안 생겼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중에 중화 항체가 얼마 정도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항체 중에 바이러스를 중화해주는 중화 항체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방법론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 실험하는데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시행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선택한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는 일부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과연 우리나라 사람에게 화이자 백신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중화항체가 잘 생겼다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좋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요. 그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도달은 어려울 것이다. 이게 어제 임상위원회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나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어떤 뜻으로 저희가 해석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생각은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변이형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갔더니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안 맞겠다는 사람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백신을 아예 싫어하고 나는 절대 안 맞겠다는 사람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국은 예방접종이 결정지어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방접종의 이득은 이제 보통 저희가 전파의 차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감염이 된다라는 거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대략 한 보호 효과가 50에서 90% 정도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10에서 50% 정도는 감염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염이 되더라도 일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은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출 기간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고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가장 2차 전파의 2차 그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데가 가정 아니거든요. 보통은 이제 10% 정도 저희가 확률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은 그냥 일상생활을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0.0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통상적인 마스크 정도만 착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도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뭐 중증 감염을 예방하고 이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만큼 아주 간단한 사회적 거리두기로도 코로나19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예.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네. 이게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되니까 굳이 뭐 맞을 필요 없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지금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취소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맞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언젠가는 아마 사회를 열어야 될 때가 올 거거든요. 예. 그럼 그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 특히 고위험군들이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득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